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 경제사 3편, 오늘은 마오쩌둥 사망 시기까지를 다룹니다. 자, 대약진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야말로 정신승리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다 보니 절대 권력자였던 마오쩌둥도 면목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선으로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용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등소평 류사우치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만, 이 사람들 실용주의자들이 이제 마오쩌둥이 갖고 있던 국가 주석직을 넘겨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류소기와 등소평은 시장 중심의 정책을 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 생산량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대약전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고요. 경제 성장률은 10%대로 뛰어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1964년에 대약진을 하느라고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중단이 됐었잖아요. 이걸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오쩌둥도 자기 발언권을 행사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물러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했던, 제안했던 건 뭐냐면, 언제든지 소련과 미국이 우리 중국을 침략할 수 있다. 원자탄 공격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도 아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거기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략산업들, 중화공업 이런 것들인 거죠. 그거를 그들이 공격하기 힘든 곳으로 빼야 된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전역을 1선, 2선, 3선으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1선은 해안지방, 소련이 접근하기 쉬운 가장 위험한 1선 지역이라고 했고, 2선은 그 완충지대쯤 되는 거고, 3선은 가장 오지, 사람들이 별로 지금도 살지 않고 누구도 접근하기 힘든 그런 데다가 이 중요한 산업시설들을 설치하자, 이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 계획이 관철이 됐던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에서 중요한 시설들은 다 사람이 잘 살지도 않는 내륙의 오지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그 생산이 어땠겠어요? 원가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됐던 거죠. 중국 경제가 그런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오쩌둥은 어쨌든 간에 이 선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가주석은 류사우치고 마오쩌둥은 당주석이었는데 실제 국가의 실무에서는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런 상황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류사우치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던 거죠. 그래서 이건 내보내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고 호시탐탐 재기의 기회를 노리게 된 겁니다. 그 방법으로 찾아낸 것, 그게 바로 홍위병이었던 겁니다.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동원하기 시작했던 거죠.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시험 보고 그래야 되는 아이들인데, 그걸 다 내팽개치고 공산주의를 위해서, 영구혁명을 위해서 아이들이 길거리를 뛰쳐나갔던 거예요. 그 아이들은 마오쩌둥 주석의 어록을 들고 다니면서 그거를 외운 거예요. 학교 공부는 안 하고. 그게 홍위병이었던 거죠. 그 아이들은 당 중앙에서 지정해준 그 자본주의자들, 주자파들, 그렇게 지목된 사람들을 사무실에서 끌어내고, 집에서 끌어내고, 길거리에 또 그 운동장에 그들을 무릎 꿇리고 모욕 주고 고문하고 그들을 죽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테러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국정을 이끌어왔던 류소기 또 등소평도 당연히 주자파로 지목이 됐고, 이들도 끌어내려져서 고문당하고 지방으로 내쳐지고 그랬던 거죠. 류소기는 결국 그러다가 병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만 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식인들은 교수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지방으로 쫓겨나가지고 농촌으로 쫓겨나서 돼지를 체험만 했던 것이고요. 이거를 하방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끌려와서 린치당하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기세가 등등해져서 거리에 상점도 약탈하고 공장도 약탈을 하고, 심지어 경찰, 군대까지도 공격하는 사례가 생겨났던 거예요. 경찰, 군대도 눈치를 보는 상황이 돼버렸던 거죠. 왜? 마오쩌둥 주석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학교에서 공부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혁명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때의 학교를 다녔던, 그때의 학생이었던, 사실은 학생이 아니지만 혁명군, 의 시절을 거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문화대혁명이라고 부르는 이 난리통에 2천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중국은 그렇게 또다시
야만의 시대로 접어들었던 것이죠. 마오쩌둥은 다시 절대 권력의 자리를 되찾았고 말이죠. 한편 당시에 이 중소 관계, 이것은 정말 극도로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중국의 핵시설을 공격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정도로, 그래서 미국에다가 우리가 그렇게 할 테니 당신들 눈 좀 감아주시오 라고 미국의 의사를 떠볼 정도로 소련이 중국에 대한 악감정이 고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에게도 이 소련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소련을 어떻게든지 좀 견제를 해야겠는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 그때 떠오른 게 적의 적은 친구다라고 하는 것이 떠오른 거죠. 소련의 적은 미국이니 중국이 미국하고 손을 잡으면 그러면 미국이 중국을 도와주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은 미국에다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메시지를 이제 타진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던 차에 우연한 기회로 미국의 탁구 선수와 중국 탁구 선수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 아주 우연한 기회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게 신문에 나고 그렇게 되니까 그 기회를 잡아서 마오쩌둥이 미국 탁구 선수들을 중국으로 초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탁구 경기를 벌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하고 중국 국민들 사이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미국도 사실 이 무렵에 월남전 때문에 아주 난처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었거든요. 당시의 서방 세계는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하는 미국 중심의 근본위제를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미국이 월남전이라고 하는 이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잖아요. 거기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쟁 비용 조달을 위해서 달러를 남발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런데 미국이 이 근본위제의 종주국이거든요. 금 가치를 유지를 하려고 하면 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달러를 워낙 많이 풀어내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미국이 저 금이 모자라겠는데 이런 걱정들이 생겨나면서 달러를 가지고 금으로 바꾸는, 교환하는 일들이 빈번해지게 됐고 미국에서 금이 유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도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인플레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국내에서 불만이 고조되기 시작했어요. 이 정치적으로는 뭐 때문에 남의 나라 독립전쟁에 들어가가지고 미국이 거기 가서 전쟁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높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 분위기 이런 것들이 매우 고조가 됐습니다. 히피 문화 같은 게 아주 대표적인 것인데 이 미국 그 당시에 그 1950년대의 미국 영화들을 보면 남자들이 머리를 깔끔하게 단장을 하고 다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사람도 그렇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정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머리도 안 깎고 그냥 다 기르는 거죠. 완전히 거지처럼. 목욕도 안 하고 그냥 완전히 미국의 기존의 미국 문화, 프로테스탄트 문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 이거에 정반대로 가는 문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히피 문화였고 또 이 반전 가요들이 유행을 하고 하드락 같은 거 그냥 이게 음악이야 아니야 그야말로 소음 같은 그런 음악들을 만들어내고 학문 세계에서는 비판 이론이라고 하는 기존의 시스템들을 다 부정하는 그런 것들이 등장하고 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의 입장에서도 이 베트남 전쟁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일본과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경제가 기적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예전에는 미국이 그야말로 압도적인 경제 대국이었는데 그것도 아닌 상태, 일본 제품이 미국을 완전히 휩쓸어버리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압박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난국을 타개해야 될 그런 압박을 받게 된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대통령이 된 닉슨,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됐던 겁니다. 닉슨은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 대땅들을 돌파구로 선택을 했습니다. 중국 역시 이미 말씀드렸듯이 소련과의 적대적 관계 때문에 미국의 손을 잡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화해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는데 마오쩌둥이 1971년 닉슨이 국무장관인 키신저를 특사로 해서 그래서 키신저가 가서 주울레를 만나고 또 마오쩌둥도 만났습니다. 주울레는 마오쩌둥 밑에 2인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해 닉슨이 직접 중국을 방문해서 마오쩌둥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세계가 깜짝 놀라게 됐던 겁니다.
두 나라가 정식 수교를 하지는 않았지만 두 나라 사이에 실질적인 우호 관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적대적 관계가 상당히 청산이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 대륙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세를 몰아서 1971년 유엔도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 대륙의 유일한 합법정부다 라고 결의를 하게 된 거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자리도 중화인민공화국 것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누구 것이었죠? 바로 대만에 있는 중화민국 것이었던 겁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 회원국이 되면서 중화민국, 대만에 있던 그 나라는 회원국 자격을 상실하게 됐죠. 더 이상 유엔 회원국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화민국 사이의 상호 방위 협정에 따라서 대만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도 철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은 이때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대륙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참 애매하게도 유일한 합법 정부인 것은 사실이지만 대만에 있는 중화민국을 무력 통일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라고 하는 애매한 태도를 유지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런데 당시 이 두 나라 사이의 협상에서 우리 대한민국 문제도 거론이 됐던 거죠. 중국은 그 당시에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도 철수를 해라 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키신저 장관은 긍정적 답변을 보내게 됐죠. 그리고 실제로 1972년에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던 미 7사단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으로서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10월 유신과 중화공업화를 통한 자주국방정책,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하던 그 정책의 기폭제가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닉슨이 기대했던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국과의 화해를 통해서 닉슨이 가장 기대했던 것, 그것은 베트남 전쟁에서 명예롭게 철수를 하는 거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을 명예롭게 끝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남북 베트남이 평화협정을 맺은 후에 미군이 평화롭게 철수를 한다. 이걸 기대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대로 되지 않았죠. 이 중국의 유엔 가입 이후에도 중국과 소련의 그 북베트남, 공산 베트남에 대한 지원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1973년에 미국은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굴욕적으로 철수를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2년 후에 1975년 베트남은 완전히 공산주의 국가가 되기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베트남, 공산 베트남이 베트남 반도 전체를 다 통일을 하게 된 거죠. 결국 따지고 보면 닉슨이 마오쩌둥한테 당한 셈이 되어버린 겁니다. 1976년 9월 9일 마오쩌둥이 사망했습니다. 그를 이어서 등소평이 마오쩌둥이 지명한 후계자 화국봉을 누르고 최고 권력을 장악하게 됐죠. 그리고 등소평은 수십 년간을 꿈꾸어왔던 정책, 자본주의식 개혁개방을 시작하게 됩니다. 1979년 미국과의 정식 국교를 맺게 되었고, 그러면서 미국의 자본과 기술이 중국에 들어와 공장을 세우고 노동자를 고용했습니다. 거기서 만든 제품들이 미국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변해갔습니다. 중국 경제사 3편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